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오 자유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자, 오늘도 통일 여정에 함께해 주신 정다운 길동무들이죠. 남북의 미남 미녀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죠? 이 남남북녀란 말 인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저도요. 오늘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 너무 아름다우신 북녀 김소연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샛별에서 온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십시오. 진짜 예쁘다. 아니,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요? 인기리에 방영됐던 네. 미스트롯 3 오, 거기에 나오셨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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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도 잘하신단 말이잖아요. 이 예민아이가 우리 찬양단의 찬양 가수예요. 근데 찬양을 워낙 잘하는데 미스터3는 또 제가 손수. 손수 이제 사진까지 찍어주고 영상까지 찍어줬잖아요. 오, 진짜요? 선배님이? 내가 올려보냈는데 그 영상이 당첨돼갖고 기획사 사장이에요? 나 기획사 사장.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쵸? 아니 갑자기 어깨 힘이 나 미스터3 내보낸 예민아이요. 나 거기 사장이요. 나. 그래갖고 얘 아버지의 강을 불렀는데 완전 화제였어요. 그 아버지의 강을 그렇게 빠른 템포를 그렇게 슬프게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왜 오라트가 안 나왔지? 나 그게 궁금해.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아니 이렇게 노래까지 잘하신다고 딱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대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듣고 싶어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들려줘. 김소연. 원래 이 자리에서는 좀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버지의 강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바람에 옷에 울고 감기 슬게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채우시다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척하는 아버지의 강이여 아버지의 강이여 미스터스는 아무나 나가라 아무나 나가. 아니 이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면서 적당한 파워가 있으면서도 정말 나긋나긋하게 심장을 이렇게 콱콱 이렇게 후비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와닿아요. 아바지. 아, 더 와닿네. 분명히 네. 리듬은 빠른데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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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꺾기라 그러나요? 이거 너무 네네네. 잘하시네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그냥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 그냥 찬양 가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 달란트를 오늘 하나님께 잘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 소연 씨의 스토리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북한에서 어떻게 그 생활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10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저를 북한 땅에 남겨두고 탈북을 하셨어요. 아니 딸을 혼자 놔두고요? 네. 왜? 네, 일단 어머니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뒷쫓아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탈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북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친척 집에.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다 보니 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와서 밥을 얻어 먹는다 그 자체가 승냥이 미국 놈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해주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3개월만 지낼게요. 아니면 한 달만 지낼게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눈치 보이니까 또 나와서 또 다른 집에 가고 정말 하루 일과는 아침 일어나서 빨래하고 밥하고 불 떼고 그다음에 이제 세탁도 하면서 나가서 또 땔감 구해오고 10살 어른이가.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뭐 더 갈 것도 없고 더 눈치 보이기도 싫고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엔 가다가 잡혀서 감옥과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되었었어요. 어머. 그때 제 삶이 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원망, 분노.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만 생길까? 좀 뭐라고 할까? 좀 괜히 태어났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감옥에서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저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친구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나라 배신자야, 반역자야, 뭐 욕으로 이제 낯짝을 쳐들고 다니지 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또 동네에 늪이 있다 보니까 또 자살 시도도 들어가서 하고. 네, 그러다가 물이 무릎에 오고 이제 그래 나는 괜히 태어났다. 배꼽에 오고 그래 나는 죽어도 싸다. 모가지에 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또 죽잖아. 그래서 다시 또 마음 먹고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조금 참았다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상태야. 잠깐만. 오늘 상태 오늘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나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뭐 좋은 일은 뭐네. 이거 봐. 좋은 일 있네. 잠깐만. 로또라도 당첨된 거 아니야? 로또? 잠깐만. 왜? 너 이거 누구한테 너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어. 내가 그 아파트에 살기가 싫어갖고 그 옆에 내가 땅집을 하나 샀거든.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된 거야. 대박. 그러면서 내가 완전 호박 잡았지. 와, 역시 벨롱은 된다니까. 네. 오케이. 호박 잡았으니까 한 턱 쏴. 알았어, 내 두턱도 쏠게. 야, 너 그런데 말이야. 요즘에 북한에서도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너 혹시 알아? 그래서 준비했지. 북한도 부동산 열풍? 남북의 집 빠밤. 잘한다. 되면 북한으로 진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꽁트해야 될 것 같아. 만담해야 될 거. 너무 잘하시는데. 자, 꽁트 속에 중간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오늘은 재밌는 표현이 좀 들렸거든요. 탈북 가족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눈치 채셨나요, 단어들? 네, 바로 딱 캐치를 했는데요. 호박을 잡다 뭐 이런 표현은 북한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래요. 호박이 뭐 농클채로 들어왔다, 호박을 잡았다 이런 얘기는 횡재했다라는 의미. 우리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리고 아까 앞서서 땅집이라 했죠. 그 땅집이란 거는 한국에서 단층집.
단층집. 네, 그거 우리는 땅에 개인 붙었다 해서 땅에다 지었다 해서 땅집. 단독주택 같은 요런. 맞아요. 네네네. 그럼 2층 집은 뭐라고 불러요? 그거는 2층집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냥 2층부터는 아니 저희들은 2층부터는 아파트, 3층도 아파트, 우린 아파트라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빌라란 거는 한국에서 처음 들어요. 근데 1층을 벗어나면 다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1층. 아니 그냥 단독인데 2층 집이면은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입니다. 그건 아파트입니다. 네, 그건 아파트입니다.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평양에서는 2층 집이 없으니까 그냥 지방에 갔을 때 2층 집 보면 그것도 그냥 땅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2층 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봐라. 2층이면 아파트요. 야. 이게 평양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 차이가 벌써 이렇게 알립니다. 거의 남북의 수준이라니까. 아파트에서 살다 너무. 그러니까 2층이 아파트라. 그렇구나. 평양하고 또 그 밖에 지방에 네, 부르는 단어가 우리 지역엔 다르군요. 뭐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긴 하죠. 자, 내 집 마련. 이 집이 뭔지 부동산은 진짜 늘 관심거리죠. 근데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북한에서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는지, 남북한 주거 형태와 또 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1년 당대회에서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북한에도 신도시가 연이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5월 14일에요. 이 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전이거리 준공식이 있었는데 야, 여기에요. 무려 8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어요. 와. 북에서 어떻게 이 80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궁금하죠. 기술력이 되는지 네, 등등등. 북한도 이 건설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지 아니면 정권을 과시하기 위한 눈속임이 있을지 이런 판단이 어려운데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의 신도시들 느낌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놀랍네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부까지는 우리가 잘 못 봤잖아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뭐 꽤 잘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안에는 그냥 이렇게 성냥갑 같은 건 아니겠죠? 설마? 성향가. 아무튼 고층 건물들도 많이 있고 깔끔해 보이고요. 탈북 가족분들은 최근에 완공된 그 신도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거 어떻게 올라다니나. 엘리베이터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전기가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시간제로 출퇴근 시간만 다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거 물을 어떻게 길어 먹어? 저 고층에 있는 사람들. 물이 안 올라가요? 야 모르시는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한 3층까지 나와요. 어머. 3층까지. 어떡해. 그러니까 약간 남한에서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가 되게 로얄층.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지거든요. 평양. 올라갈수록 물이랑 전기를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쓰레기 한번 버리려도 80층 오르내리면 자전거까지 메고 가야 되잖아. 자전거 있으면 그 메고 올라가야 돼서 다리 근육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장난이 아니지. 아니 큰 냉장고 하나 배달시키려면 냉장고? 온 집안이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집안이 들고 보러 가야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 냉장고를 쓸 수 있습니다. 양말이랑 넣어놔야 되니까. 냉장고를 양말 보관. 근데 저게 지금 보여주는 게 평양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자주 연락을 하니까 근데 사실 평양은 과거에 비해 이분이 뭐
항상 통신원들이 소식이 달라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전기가 잘 오면 북한이 잘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전기를 시간제로 그나마 김정은 시대보다는 잘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기존에는 낮은 층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제로 전기나 물을 주면서 그래도 좀 고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이니까 전체적인 북한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도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죠. 네. 물 뭐 길기 어려우면 쿠팡에 배달시키면 안 돼? 쿠팡에 배달시키면 안 돼? 물 배달됩니다. 물 배달됩니다. 배달돼요? 예, 10불 주면 애들이 물을 지고 위에까지 올려다 줘요. 물 배달됩니다. 배달이 됩니다. 나도 놀랐어. 집으로 하면 되네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네. 북한 신도시 화성지구 1만 세대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 땡! 1만 세대면은 보통 4년 정도 걸리잖아. 4년. 2년? 땡! 땡! 목사님. 2년? 땡! 정답은 5년. 1년 2개월. 무너지겠다. 저거는 완전히 속도전이게라 전격전이다. 저건 아니다. 시멘트도 안 굳었을 것 같은데. 부실 아파트 되는 거 아닌가요? 부실하죠? 예,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건 왜냐면 완전히. 평양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을 때 김정은이 시간을 정해줘요. 1년 안에 지어라. 하면 어떻게든 1년 안에 못 지으면 총살당할 수 있으니까 죽어라 짓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었는데 과거에 창정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짓다 보니까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선물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대체로 선물 주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야죠. 근데 한국에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은 가능하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해라 하면 잠을 안 자고 속도전, 네, 하니까. 잠을 안 자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600만 명에도 1,600만 1,600만 명이요? 네. 연간 건설에 연간. 왜냐면 사람 몸으로 짓다 보니까 하루 평균 45,000명이 하루 평균 45,000명이 투입되고 최근 지어진 이제 전이거리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10만 명의 청년들이 우리는 쪽수로 북한 쪽수로 하거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택 건설을 했다고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자발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쵸. 네, 지역별로 회사마다 저희 몇 명씩 내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홍보할 때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수작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근데 이렇게 빨리 지으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걸 한 줄 평을 하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정은이 하라면 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겁니다. 거지. 그래서. 그럼 신도시가 생겨서 주거난이 해결되면 우리 인민들은 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돼서 좋겠는데 평양 신도시 아파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어떤 전술을 쓰냐 과거에 이제 50년대, 60년대 그때는 김일성 생전에 있을 때는 아파트를 지으면 어떤 아파트를 지었냐면 노동자 아파트. 이름 자체가 노동자 아파트고 영화 배우들이 살면 예술인 아파트. 예,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 그리고 이제 혼자 시집을 안 간 사람들이 살면 독신자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이름을 딱 들어도 누가 사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름들은 조금 사라지고 이렇게 아파트, 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인민을 위한 아파트라고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을 선택해서 이 아파트에 넣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과학자나 당 간부나 뭐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아파트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북한의 신도시 건설이나 부동산을 보면은 겉만 화려하지 내실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 이 성경에도 겉모습만 치중하다가 무너진 어떤 예화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럼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 다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최종 이제 결론을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마치 반석 위에 너희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다 듣고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인생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죠.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내면의 세계가 공허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할 때 어느 순간에 그거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겉이 어렵고 또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권 속에 맡기고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아니 그런데 북한에도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진짜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사회주의 체제면 집도 땅도 다 국가가 관리할 텐데 어떻게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지금이 아니야. 이미 부동산은요. 제가 85년생인데 제가 태어나서 공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간부라서 우리가 간부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돈을 주고 샀거든요. 돈을 주고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북한은 사회주의라서 이제 개인의 거래가 안 해요. 재산 소득이 안 돼서 모두가 다 국가적인 그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땅은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이제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중국에서 있잖아요. 그 자본가들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너네가 100세대를 지으면 10세대를 예를 들면 아니면 30% 그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자본가에게 땅을 주면 자본가들이 중국 자본을 들여다가 짓는데 지을 때 반만 먹이면 돼요. 반만 먹이면 되는 게 돌격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자본가가 하는데 들어가면 당에서 짓는 거 말고 지역별로 자본가 들어가면 떡을 줘요. 하루에 뭐 옥수수떡 500g 준다 소문 나면 거기 기름도 발라준다 그럼 저기서 설탕 뿌려준다. 기름도 발라서. 그래서 실제 이제 인부들이 돈을 벌어 다닐 수 있어요. 북한도. 거기서 월급 비슷하게 줘요. 쌀도 몇십 킬로씩 주고 그리고 밥을 하루 세끼 먹고 기술이 또 늘어나면 북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떻게 주냐면요. 뼈대기만 씌워서 분양지어요. 그러면 각자가 거기다가 디자인을 해서 붙이고 그게 지역은 대부분 그러고 평양 같은 건 안에 내부까지 다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내부를 해준 아파트 사는 것보다 뼈대기를 사가지고 직접 인부들을 쓰는 게 훨씬 싸고 그리고 내 마음에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게 더 낫겠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사회주의 제도라는 거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사회주의 제도면 국가가 모든 걸 짓고 이민들한테 배급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 근데 그거예요. 없는데 뭘 지어요? 근데 북한은 인민경제 계획이 있어요. 죽어도 그건 놓지 못해요. 그러면 한 해당 각 지방에 아파트를 몇 채를 지으라는 계획이 주택관리소나 도시건설사업소에 하달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짓겠어요? 흙으로 짓겠어요? 맨손으로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에 돈주들이 급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다 지으면 옛날에는 국가가 지은 아파트들은 빼대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개인이 들어가서 한쪽에서 가족들이 옆에서 석유 건너해놓고 한쪽에서 밥을 먹으면서 했는데 미장질하고 돈주가 개입을 하면서 완성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기에 분양할 때 사람들한테 돈을 못 잖아요. 북한은 다 지어놓은 다음에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주소나가 지었으면 주소나 집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국가집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에서 입사증이 나옵니다. 내가 10억에 사는 사람도 들어갈 때는 노동당이 공짜로 준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져. 입사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면 예, 수령님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돈인데 다. 네, 근데 내 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는 항상 집 배정, 집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북한은 이중이에요. 돈주가 지었는데 당이 내준 입사증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억울하지. 내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자, 요즘 한국에도 이 전세 사기 같은 부동산 사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 혹시 북한에도 부동산 사기가 있을까요? 부동산 사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농촌에도 있습니다. 농촌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가족이 장사 떠날 때 그 다른 사람들 그 집을 맡긴단 말입니다. 이 집을 좀 봐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장사 잘 안 되다가 장사 망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받아난 사람이 그 집을 다른 사람들이 팔아먹고 달아난단 말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고 내 집이라고. 그리고 그 장사하다가 참 오지 못했던가 그다음에 저처럼 집을 놔두고 지금 탈북했자니까 그 집이 비자니까 이제 오겠는데 정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사람들 그 집을 불 없애치고 또 달아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뒤쫓아서 이렇게 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탈북했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친척집에 자살 시도도 들어가서 하고
그때부터 좀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맨날 또 가고 하기 시작하고 안 좋다는 것은 다 이제 어머.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가장 감사했던 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소연아,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소연 씨의 탈북과 간증 스토리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북한에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다가 일단 그 탈북 루트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저희가 국경 연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드만강이 좀 얇고 좁은 걸 이제 파악을 했어요.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야, 공부했네. 네. 11살이.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13살 때, 네. 13살 때 이제 나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어머니가 5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5년 만에? 네, 전화가 안 오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왔어요. 그 엄마가 보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탈북을 시도를 했죠. 중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를 중국에서 만났어요,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5년 만에.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좀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너무 컸죠.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고 갔냐. 아, 어떡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겪었는데. 근데 저희 엄마도 또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그냥 엄마 또한 잘 살고 있지 않아서 저의 불만함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벽이 이렇게 구멍난 집안 있잖아요. 벽돌이 이렇게 뚱뿡뿡 빠지고 그리고 침대라는 것은 소달구지가 침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도 행복하게 살진 않았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에 그 집안에서 얹혀 사는 게 너무 좀 눈치 보여서 그냥 13살에 그냥 취직을 했어요. 헤어샵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된다. 일 시켜달라 해가지고 헤어샵 가서 일을 하기. 중국에서? 네, 시작을 그럼 엄마는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엔 오시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만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일단 중국의 생활은 귀인을 만나서 신분증을 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인 사람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자유를 얻은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때부터 좀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내 못에 잘난 줄 알고 예전에 겪었던 그런 고통과 배고픔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상황에 푹 빠져서 맨날 뭐 클럽도 가고 도박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은 다 이제 네, 담배도 입에 뭐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네, 이렇게 뭐 살다가 명품에 또 빠져서 힘든 건 다 하셨네.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벌은 돈은 명품에 사는 거예요. 이번 달은 이만큼 벌었으니까 좀만 더 버티면 신발 사겠구나. 네, 좀만 더 버티면 가방 사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렇지. 사도. 너무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중국에서 정말 막 명품에 빠지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가 네.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일단 중국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소연아 나 한국 갈래.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어떻게 가냐 하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된대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없어. 엄마나 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엄마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떠나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러다가 내가 진짜 엄마가 한국에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혹시 팔려가지 않았나? 아니면 뭐 북송되지 않았나? 맞아. 더 경악한 경우에는 장기 매매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 표를 바로 떼서 이제 제주도로 넘어왔어요. 얘 신분증이 있었는데. 중국인 신분증이 있었어. 네네. 와, 우리는 진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배 아파. 좀 다르구나. 그때 이제 그 경찰서 가서 나 북한 사람인데 엄마 찾아서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보내서 바로 국정원으로 가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게 국정원에 그 도착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국정원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한국에 들어온 날이 4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엄마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셨겠다. 네. 엄마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어머니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와더니 니 어떻게 여기 왔니? 안 오겠다더니 니 안 오겠다더니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발톱 다 빠지고 지금 산 타고 왔는데 멀쩡하게 지금 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 보듯이. 네. 비행기 타고 왔어. 그 충격이었죠. 엄마는 그게. 근데 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북해서 중국에서 오는 절차가 다른 분들하고 정말 달라요. 네. 너무 다르지. 편하게 왔다, 편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기적처럼 왔어요. 비행기 숑 타고 제주도로 놀러 오듯이. 그 전에 이미 고생을 많이 했잖아. 어렸을 때, 맞아. 그렇게 해서 보답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국 생활 과정에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흐느끼는 소리 막 들리는데 아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오, 죽은 줄 알았던 치간 아빠. 진짜 야, 이 아빠를 딱 만나니까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빠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게 엄마는 이제 다단계에 빠지고 맨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원하고 왜 그러셨어요? 저희 아빠는 또 항상 이제 술에 취해 있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때 막 그런 살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생기고 우울증이라는 게 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네,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면 약이 없대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근데 매일 저한테 스트레스 줘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설면이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갔어요? 저희는 이제 2019년도에 이만갑에서 만났어요.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가장 감사했던 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아유. 전도하셨군요. 네, 저는 불교였고 또 이 불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매일매일 108배 그 구스라를 돌리면서 아미타불을 했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소연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감옥 생활 해보고 감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며칠 안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정말 우리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설미 씨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네, 전도 많이 하신다던데. 어떻게 전도했을 때 네. 금방 이렇게 흡수를 하시던가요?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안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달라붙어서 1년 반 동안 저를 전도했어요. 네.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딱 일주일? 한 3일 만에 저를 아예 잡아뜨렸어요. 어떻게 비결이 뭐예요? 이 친구에게는 기가 있어요. 들을 기가 있거든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3일 만에 바로 거꾸로 줬고 바로 찬양을 줬는데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윤설미 씨는 목사님들 상대로 전도 기법을 강의하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아멘 나올 뻔했어요. 이 친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라서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해봐라. 예수님 만나봐. 달라져.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우리 감옥 생활 해봐 알잖아. 사람 죽으면 벌레 돼.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감옥 생활 했거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순간에 간다.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있는 자에게 이제 매달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릎을 꿇자. 이런 얘기가 다 믿어지든가요? 이번에? 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 나중에는 걸리긴 했지만 지금의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미웠지만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정말 그 사람들의 기도와 네, 그럼요. 그 매 사람들의 저에 대한 걱정과 이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면 오늘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감사함이 오히려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양의 신도시는 선전용, 치적 홍보용인 어떤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어떤 집에 사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희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사셨나요? 저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태어나서 와서 살았거든요. 강남. 저는 연예인들만 사는 동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선물 아파트였던 거죠. 저희가 돈 주고 들어간 건 아니고 김종일이 선물로 줘서 준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급으로 다 세팅이 돼 있었고 또 다른 아파트랑 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가 잘 와요. 물론 24시간은 안 오지만 잘 때는 종전이 되고 깨어있을 땐 불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평양에 지금은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자랑거리가 됐던 게 도움물로 욕조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 나오면 네. 다른 세상에 사셨네.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았다. 북한의 전부나 평양의 전부가 아니고 그런 특권층들을 위한 상태였다 하고 아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특권층이셨던 거잖아요. 완전 특권층. 그렇죠. 부모님이 금수저.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하면서 전기 콘센트가 도면을 받았는데 전기 콘센트 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대체 무슨 전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북한에는 그런 거 생각 못 했는데 나 이제 야소리 들으니까 야소리 거짓말 같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 집하면 송직 어머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떤 집에 사셨던 거예요? 저는 제 손으로 지은 통나무 기틀집. 이게 더 럭셔리하다. 언니 손으로 집 지었어. 직접 지으셨어요. 오. 철도 사택에서 살았는데 어느 때 그 철도 사택에 100m 어간에 일체 살림집들 다 없애라. 김일성, 김정일이 그 현지지도 하면서 1호 행사 선들에 나쁜 놈들이 이렇게 지뢰랑 매설한다고 폭발물 매설한다 그거 다 없애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철길 옆에서 한 50m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집이 허물어졌는데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인 줄 압니까?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인 줄 압니까?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인 줄 압니까? 김부자 초성화. 김부자 초성화.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그 초성화부터 그래요. 꺼내서 맞아요. 막 돌아가지고 보재기다 싸가지고 가슴에 안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세뇌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집이 철거해서 살 데 없으니까 제가 산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통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른 적이 있습니다. 톱질을 잘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잘라가지고 예, 집질을. 그다음에 그 통나무 끌어서 내려서 우물정자를 있잖아요. 도끼로 어기 다 따가지고 우물정자를 이렇게 착착착 나서 9층을 쌓았단 말입니다. 근데 배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기억이 없어. 그저 내 애들을 둘이 어린 애들이 둘이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야 너를 빨리 집에다 들여야 되겠다 하고 소리. 그 집을 그렇게 재서 그 안하게다가 김치움도 돌속도 다 짓고 아궁이를 내저로 다 만들고 부들장 싸서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눈물 나는 거 있죠. 야, 내가 내 손으로 집을 지었구나. 8년을 살다 저 여기로 왔습니다. 그 집에서 살다 왔습니다. 네. 8년을 살다. 네. 진짜 이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대한민국의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못해. 거기서 다 농사 지어서 다 식사도 하고. 나무를 뱉던 그 자리다가 밭을 내가지고 2,500평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를 재서 하루에 한 해 한 6톤, 7톤. 옥수수, 조이, 콩, 기장, 수수 다 해서 그렇게 농사 짓다니까 제가 집에서 사는 기간은 겨울만. 매일 아침 4시부터 밤이 어두워 김에다가 풀이 안 보이면 어둡구나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밖에서 살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살다 여기로 네. 왔습니다. 사실 북한도 보니까 사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소연 씨는
북한에서 어떤 집에 사셨어요? 저는 네. 일단 하모니카 마을이라고 하모니카 뭐 마을. 이름부터가 좀 럭셔리한데요. 이렇게 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옆에 소리 다 들리고. 네. 그래서 좀 뭔가 그 개인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없고 좀 비밀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집에서 일단 살았는데 아까 성중 이모가 뭐 그 소나무 집 얘기를 하셨는데 소나무 집 하면 빈대가 또 엄청 많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엄청 장난 고생을 아니에요. 하셨을 것 같아요. 빈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빈대약이 그 중국에서 파는 거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콩 있잖아요. 콩잎. 두부콩. 콩잎 싸기 밑에 터실터실하고 위에는 반들반들하다. 맞아요. 그걸 있잖아요. 막 밑에 거 뜯습니다. 뜯어다가 잠자리에다 네모나게 쫙 팬단 말입니다. 그까지 잡니다. 그럼 좀 낫죠. 일어나서 그거 던지면 있잖아요. 새까맣게 붙어있단 말이야. 빈대가. 빈대 때문에 진짜 얼마나 빈대가 심한했으면 상간집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걸 보면 시원하다 했겠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빈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오, 갑자기 온몸이. 내도 막 진절이 난다. 아유. 하모니카 집에 사셨고, 네, 네. 예, 또 스스로 지은 그 통나무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셨는데 저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남한 가족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탈북 가족들은 북한 생활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한 아파트에는 없지만 북한 아파트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많지. 아파트에서 못 살아봐서 모르겠다. 부엌. 정답. 엘리베이터 요원. 땡. 남한 아파트만 없고 북한 아파트에는 있는 거. 어. 목사님, 뭘까요? 물통.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뭐 도르래 같은 거. 딩동댕 도르래.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더? 뭔가 연기가 이렇게 맞아. 또 아파트에 굴뚝이? 아파트에도 굴뚝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파트예요? 당연하죠. 저희 그 아파트에는 아니요, 북한의 아파트는 1층부터 제일 꼭대기층까지 구쪽, 다 보면 왼쪽 구석에 네모나게 해서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매장돼서 그렇지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뜯거든. 항상 우리가 구석을 뜯어요. 그게 다 굴뚝으로 불이 올라갑니다. 아파트에 굴뚝이 있어요. 2층에서 낮에 불 때면요 저희 집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팔을 걷어 올리고 내려가 이거 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대낮에 불 때면 어떡하오 막 이렇게 싸웠어요. 네. 네, 굴뚝과 도르래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뭐 이게 난방이 안 돼서요. 네, 아직도 그렇죠. 아궁이에서 나무 땔감을 써야 하는데 이 또 물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도르래로 막 이렇게 옮긴다는 거 정말 웃픈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사실 뭐 주택에서 아궁이가 있는 걸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전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 아궁이 있는 건 특혜입니다. 평양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아궁이 없이 만들어졌어요. 맞아. 그래서 너무 추워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엄청 겨울에 추워서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한 방에다가 구들거리를 일부러 만든다니까요. 평양을 TV로만 보다가 평양에 공부하러 갔는데 아파트에 굴뚝들이 뚝뚝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 어떤은 스덴으로 나와 있고 어떤 데는 돌로 나와 있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걸 보니까 방 하나는 겨울에는 그래도 불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집에서 물이라도 더 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따뜻하게 자요. 몰려서. 아니 우리나라는요 그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거나 이 편의시설 가까우면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네, 한국이랑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제일 비싼 데가 지방은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시장하고 가장 가깝고 왜냐면 북한은 물건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져간 물건을 그 시장에 놓고 못 나와요. 다 가지고 들어. 내가 오늘 팔려 가져갔던 분들은 또 다시 집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구루마에다 남편들이 구루마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물건을 날려야 되는데 시장하고 집이 멀어버리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는 집도 안 나와. 시세권이네요. 완전 시세권. 그러네. 역세권. 네. 그리고 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주차하는 곳이라든가 기차역 앞이라든가 요런 데 그러니까 사실 학교하고는 좀 멀어요. 그거는 사실 누구나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상관없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장마당하고 역세권. 네, 그래서 돈이 잘 되는 곳.
아 그리고 김부자 동상 주변. 아. 왜냐면 행사를 계속 정치 행사를 나가는데 동상 앞에 있으면 바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큰 행사 한번 진행되면 동상하고 집이 멀면 집에 오는데 2시간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동상 주변 고기가 그리고 깨끗해요. 그런 데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인기 있죠. 북한도 집 가격이 조금 시기성에 따라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게 예전에는 그냥 밀수촌이 최고였어요. 아 지방은 밀수가 왕성하던 시기에는 쓰러져가는 집도 집이 없어서 못 팔던 거죠. 왜냐면 그 아래에 집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밀수를 안 해도 집을 빌려서도 돈을 받아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 짐을 들이밀고 그거 해도 집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앉아 있어도 돈이 그냥 드륵드륵 들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엄청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새까지 막았어요. 국경 경비대를 그만큼 이제 왜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하고 해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 맞아서 이럴 나라 못 되잖아요. 퍼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은 더 말할 여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수가 안 되는데 국경에서 뭘 먹고 압록강물을 퍼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집들이 처음에는 기다려보자 하다가 3년이 쫙 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학이 있는 데를 옛날에 선호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대학 다닌 사람이 몇이에요. 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이제 더 중심지의 강업대학, 농업대학이 그 주변에 오르는 가격이 기숙사에서 밥을 안 주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하숙을 하거나 가까운 데서 빵을 바꿔 먹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파는데 고정 손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학이 몰려있는 데가 조금 비싸지고 그냥 뭐 그 역전 앞이나 이런 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비슷한 면도 있고 네. 전혀 의외의 면도 있네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아파트에 왔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수돗물, 저도 신기했어. 수세식 화장실 뭐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신기했어. 신기했거든요. 야. 네, 남한에 혹시 오셔서 살림집들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놀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살미 씨. 집에 문을 안 두드려서 불안하더라고요. 네? 문을 두드려줘야 되는데 인민반장이 아침부터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맨날 감시 받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라서 너무 조용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자고 일어났을 때 김에서 초상화 없는 거. 탁 눈을 떴는데 초상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한국에 왔지. 이해된다 이게 진짜. 야. 불안감이 이제 어떤 안정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겠죠. 소연 씨는 어떤 게 가장 놀라웠어요? 일단 저는 이제 아궁이에 불을 안 지펴도 따뜻해지는 거죠. 네, 그거는 너무 감사한 너무 빠른 거죠. 속도로. 맨날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대한민국 오니까 그 전세 문화가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만 있으면 공짜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관리비만 조금 내고 살 수 있고 그게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주고. 맞아. 그러니까 돈도 모을 수 있고. 네,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역시 집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네.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진짜 쉽지가 않은데 혹시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내 집 장만 성공하셨나요, 다들? 내 집 장만 성공하셨나요, 다들? 내 집 장만 성공하셨나요, 다들? 저는 이제 분양에 당첨이 돼서 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한 정착 12년 만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혼자서, 저는 사실 지금 북한의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계속 12년 채로 보내주고, 아들이 또 예체능을 해가지고, 남들의 2배, 지금도 역시 2배, 3배 대학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생돈을 막 강도 쳐내가는, 그런 심각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남한에 와서 제 노하우가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저보다 훨씬 성공한 분들이 많죠.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층층다리가 좋더라. 층계가. 왜냐면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11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첫 마디가 엄마 우리 집보다 더 작은데 왜 왔지? 이렇게. 왜냐면 북한에는 이제 조금 저희가 큰 집이 아니라 북한에는 칸이 많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보기에는 커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4년을 살다가 임대 보증금을 6천만 원을 마련해서 또 임대를 옮겼는데 좀 23평으로. 그러니까 11평에서 23평으로 해서 올리고 다음에는 34평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다 내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그 노하우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쓰지 말아야겠구나. 저 개인적인 노하우예요. 그냥 우리는요, 북한 말로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 신용카드 얼마 쓰지 마라. 나는 쓴 게 없는데 월 말일에 막 200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강도 아이가. 근데 내가 쓴 거야. 근데 체크카드는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그냥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혁명적으로 가위를 베버렸어요. 와, 잘하셨다.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니까 조금 모여서 그게 5기 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조선 살만한 세상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집에 무조건 카드 성공했어요. 쓰는데 마일리지 해서 비행기 좀 뭐 저는 집을 사도 받고 팔아도 받고. 전 이제 10년이니까. 10년이. 한국 온 지 10년 차인데 재테크의 여왕. 저는 와서 3년 만에 분양을 받았고 들어가서 이제 새 아파트 3년 냄새 탁 맡고 피를 한 2억 붙여서 딱 팔아버리고 바로 이제 왜냐면 제가 보니까 빚을 많이 이제 말했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살 땐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사는데 빨리 이 대출을 털어버리는 게 이자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기다려서 저게 10억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파트도 새 아파트일 때 비싸죠. 내가 계속 살면 그게 감가상각금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속 비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할 때 그때 그래서 뭐 한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아버리고 저도 16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받았다가 25평짜리로 왔다가 그리고 지금은 전세 44평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작은 인구, 그러니까 다 결혼들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아파트는 사지 말자. 전세로 다니자. 전세로 좋은 아파트,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곳에서 살자. 내가 내 아파트를 사놓고 돈을 묶이거나 은행에 이자를 바치지 않는 부동산 강의 한번 해야 되겠어요. PD님 지금 주제 바꿔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재테크의 은혜. 아파트에 은혜 받고. 목사님이 엄청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윤설미 씨랑 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아니, 저는 60년을 살아도 제가 몰랐던 것들. 진짜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와, 굉장히 야무지시다. 웬만한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님들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게 아니 사실 그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탈북하던 정신으로 하면 돼요. 탈북하던 정신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항상 저희가 이 시간에 뭐 북한의 상황이 어떻다 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 정말 정신력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보다 정말 최고가 아닐까라는 세계 생각이 듭니다. 최고죠. 세계 최고. 정말 세계 최고. 인정합니다. 박수 한번. 인정.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부동산 화제잖아요. 네, 다들 그렇죠. 네, 구형립에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차 마시면서 부동산 시세 요즘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다들 아닌 것처럼. 네, 목사님 크리스천으로서 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유가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에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유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것으로 사유화시켜 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땅을 내 것이라고 하고 또 집을 사실은 거주지로 준 것인데 그거를 재산하거나 또 투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우리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희년 제도를 선포하십니다. 이 희년제가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노예들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희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성경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집은 집일 뿐이지 한국 사람처럼 어떤 지나치게
투기나 재산의 목적으로 가져가서 건물주가 돼서 많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착한 건물주가 되죠. 전세를 올리지 않거나 깎아주거나 또 아니면 월세를 탕감해주거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주가 돼야겠네요. 네. 아, 건물주만 되면 그냥 얼마든지 착한. 맞아. 아직 그게 안 돼요. 할 수 있어. 막 깎아주고 그냥 막 내리고 그냥 사십시오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오늘 김소연 씨의 드라마 같은 인생 히스토리 그리고 소연 씨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일단 처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또 처음 이만갑 출연했던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자리에 왕자, 새빨간 왕자를 새기고 앉아 있었던 그날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성공했구나. 오늘은 기도하면서 오셨겠네요. 네, 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오늘은 트롯을 들었지만 다음에 찬양 듣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나오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아멘.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저는 한국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진짜. 뭔데요? 진짜? 왜? 옆뚜껑 4개를 다 내리고 가니까 막 옆에 차들이 빵빵 하더래요. 이야, 저 북한 여자가 와서 얼마나 멋있었으면 나를 쳐다보고 가는구나. 그러다 30분 뒤에 경찰이 아니, 10몇 살짜리 김소희가 벌써 무슨 뭘 이어받고 할 만한. 이제 저 지 앞다리 많은 거 뭘 안다고 그거 데리고 다니니까 저렇게. 그 말 듣고 제가, 야, 탈북아들 너무 잘했다. 평생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